제1부 배신의 환갑잔치.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고급 주택가, 그 번듯한 저택의 대문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는데,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고 해야 옳겠습니다. 낡아빠진 옷가방 하나가 눈 쌓인 시멘트 바닥에 덜컹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그 옆으로 한 사내가 비틀거리다 무릎을 꿇고 말았으니까요. 그 사내의 이름은 김철수, 올해 61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늘이 바로 그의 환갑날이었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60하고도 한 해를 더 산 나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축하받아 마땅한 날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김철수는 지금 가장 축하받아야 할 이날, 이 시각에 자신이 30년 넘게 살아온 집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야, 김철수, 주제 파악 좀 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철수의 아내 박미숙이었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100만 원씩 들여 관리한다는 파마 머리를 높이 올리고 백화점에서 산 비싼 모피 코트를 걸친 그녀가 지금 대문 안쪽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녀의 옆구리에 낯선 사내 하나가 바짝 붙어서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데리고 살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딜 감히 재산 분할 타령이야? 응. 미숙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그녀가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너 이 집 들어올 때 몸만 덩그러니 온 거 잊었어? 나갈 때도 빈몸으로 나가. 이 거지 같은 놈아. 거지 같은 놈이라는 말에 철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대문 안쪽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전에 눈발이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고 그 차가운 감촉이 마치 철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만 미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보는 무슨 여보야? 야, 김철수, 우리 이제 남남이야, 남남.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잖아. 이제 넌 이 집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때 미숙의 옆에 붙어있던 그 낯선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번들거리는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뭔가 번지르르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니 이제는 형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김철수 씨,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지. 미숙이 씨도 이제 새 인생 사는 건데 좀 쿨하게 비켜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는 자신의 귓전이 윙윙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지난 3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수가 26살 되던 해, 그러니까 1990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고 올라온 청년 김철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가구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공장의 주인이 바로 박노인, 지금의 그의 장인어른이었지요. 그때 공장에는 박노인의 외동딸 미숙이가 격리 일을 거들고 있었는데 철수는 그 딸의 순박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미숙이가 먼저 철수에게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박 노인이 사위를 삼고 싶다고 했지요. 아들이 없어서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했고 철수의 목공 솜씨가 워낙 뛰어나니 그를 대릴 사위로 맞아들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철수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무일푼 청년이 하루아침에 장인의 인정을 받고 집도 생기고 아내도 생기다니 철수는 무릎을 꿇고 박 노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공장을 위해, 이 집안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철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면 일어나 공장으로 나가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했습니다. 손에 박힌 가시가 몇 개인지, 나무 파편에 찔려 흘린 피가 얼마나 되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일찍부터 굳어서 펴지지도 않았고 허리는 50을 넘기면서부터 고질적인 통증에 시달렸지요. 하지만 철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집안의 사위이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철수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가구들은 하나하나가 예술품이었습니다. 장인 가구라는 이름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변두리의 작은 공장은 어느새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이사를 했으며 연 매출 100억 원을 넘나드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공의 대가로 철수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내 미숙은 돈이 생기자 철수를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은 그냥 공장이나 잘 봐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당신 같은 촌뜨기가 무슨 경영을 알아? 라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처남과 처제는 철수를 머슴 오빠라고 부르며 놀려댔고 가족 모임에서조차 철수의 자리는 늘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철수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장인어른 박 노인이었습니다. 박 노인만큼은 철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공장에 들를 때마다 철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가 없었으면 이 공장은 진작에 망했을 게야라고 말해주곤 했지요. 그런데 2년 전 박 노인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급기야는 딸인 미숙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숙과 처가 식구들은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박 노인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모양인데 우리가 뭐하러 모시고 있어? 요양원 보내자고. 하지만 철수만큼은 결사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님은 이 집안의 어른이시고 제가 평생 모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때부터 철수는 낮에는 공장 일을 하고 밤에는 장인어른을 돌보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밤마다 헛소리를 하시는 장인을 진정시키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개월 전쯤이었을까요? 철수는 아내 미숙이 늦은 밤 외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한밤중에 무슨 친구를 만나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또 참았습니다. 의심하는 것조차 아내에게 신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오늘이었습니다.
철수의 61번째 생일, 그러니까 환갑을 이미 지나고 회갑을 바라보는 날이었지요. 저녁 무렵 공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거실의 낯선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숙과 처남, 처제가 모두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처음 보는 사내 하나가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개할게. 이분이 강민호 씨야. 나하고 젊은 시절 알고 지냈던 내 첫사랑이었던 분이야. 첫사랑?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다 되어가는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를 첫사랑이라고 소개한다고요? 이분이 사업도 크게 하시고 이번에 우리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싶다고 하셔서 말이야. 공장 부지를 판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철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김철수 씨. 그 공장 땅이 당신 땅이에요? 우리 아버지 명의고 아버지가 저 모양이시니까 법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걸 팔면 100억은 거뜬해요. 100억. 하지만 그 공장은 제가 35년 동안 피땀 흘려 키웠으면 뭐해요. 땅 문서에 당신 이름 없잖아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미숙이 탁자 위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집어들더니 철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도장 찍어요. 이혼? 철수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소?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 세월? 그래요, 세월은 흘렀죠. 그런데 김철수 씨, 난 그 세월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촌뜨기하고 산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요. 촌뜨기. 그 말에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남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매형, 아니 이제 매형이 아니니까 철수 씨라고 할게요. 우리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강민호 씨는 사업가로서 능력도 있고 누나가 새 인생 살기에 딱 좋은 분이에요. 철수 씨는 그냥 공장 직원이잖아요. 공장 직원. 35년간 이 집안의 사위로, 이 공장의 기둥으로 살아온 자신이 이제 와서 직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철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여러분도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신지요? 철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을 만큼 억울하고 비참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아픈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철수에게도 똑같은 아픔을 겪으신 다른 선생님들께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처제까지 가세했습니다. 오빠, 아니 철수 씨,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자 살아가는 게 좋잖아요. 철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그것은 말이 아니라 울음이었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들이여? 박노인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거동도 불편한 노인이 난간을 붙잡고
비틀비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위험하십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철수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눈으로 거실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여?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버님, 저예요. 딸 미숙이에요. 미숙이 다가가려 했지만 박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다들 나가.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그 모습을 보며 미숙이 처남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지? 저 모양이야. 빨리 요양원 보내야 해. 철수의 주먹이 움켜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그였으니까요. 결국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미숙은 그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나가요. 당신 짐은 내가 쌌으니까 저 가방 들고 나가면 돼요. 오늘 밤만이라도. 안 돼요. 지금 당장 나가요. 그렇게 철수는 대문 밖으로 내쫓겨졌습니다.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는 한겨울밤의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철수는 눈 쌓인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는 미숙과 그 낯선 사내가 서로 껴안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모습을 철수는 눈을 부릅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2층 창문이 열리더니 박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쿵! 무거운 물건이 눈 쌓인 땅에 떨어졌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그것은 낡은 공구함이었습니다. 기름때가 찌들고 녹이 쓴 철수가 35년 동안 공장에서 사용하던 바로 그 공구함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창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에잉 쯧쯧. 저놈의 문짝이 또 고장났구먼. 여보게, 이거 가져가서 문이나 좀 고쳐서 살란 말이다 이놈아. 그것은 영락없이 치매 노인의 헛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미숙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것 봐,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니까 쓰레기를 던지시네. 철수씨, 저거라도 챙겨가요. 당신한테 줄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철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공구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원래 공구함이 무겁기도 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철수의 지난 35년 세월이 모두 이 공구함 안에 담긴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님, 안녕히 계십시오. 철수가 2층 창문을 향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구함을 끌어안은 채 눈보라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철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철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철수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공구함을 꼭 끌어안고 눈보라를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 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철수는 어느새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다리 위에는 철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커먼 강물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철수의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품에 안긴 공구함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공구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름때 찌든 녹슨 낡아빠진 공구함. 하지만 이것은 철수가 35년 동안 함께했던, 어쩌면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반자였습니다. 문이나 좀 고쳐서 살란 말이다. 장인어른의 마지막 말이 귓전에 울렸습니다.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의 헛소리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어딘가로 가야 했습니다. 얼어 죽지 않으려면 따뜻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철수는 다리를 건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겨우 찾아낸 곳이 있었습니다. 영등포역 근처의 허름한 여인숙이었습니다. 하룻밤에 2만 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3만 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ATM에서 뽑아둔 돈이었지요. 그것이 지금 철수에게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구함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런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으윽, 흑. 철수는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하루아침에 부서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집도 아내도 가족도 일터도 심지어 자신의 존엄마저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목이 쉬고 눈이 퉁퉁 붓고 온몸이 떨려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밖이 희끄무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공구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이구나. 철수는 공구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35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만졌던 그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철수는 공구함의 잠금쇠를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녹이 슬어서인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겨우 덜컹 소리를 내며 잠금쇠가 풀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공구함 안에는 공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이부 녹슨 공구함의 무게, 공구함 안에는 공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이 사용해온 그 익숙한 공구들, 톱과 망치와 대패와 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낡은 봉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공구함 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것들이었습니다. 땅 문서였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어딘가의 땅, 경기도 성남시 어딘가의 땅, 인천 송도 어딘가의 땅. 문서마다 박 노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날짜를 보니 10년 전, 15년 전, 심지어 20년 전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철수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땅 문서의 명의가 박 노인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문서 뒷면에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철수목, 사위에게 철수 앞으로. 박 노인의 떨리는 손글씨였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아니, 어쩌면 치매에 걸린 후에도 정신이 맑을 때마다 조금씩 써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철수는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아니, 통장이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5권, 6권, 7권, 모두 박 노인 명의였고 각 통장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구함 바닥에 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그 천을 풀었습니다. 순간 여인숙 방 안에 은은한 황금빛이 번졌습니다. 금괴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금괴가 5개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각 금괴마다 999.9 FIN이 GOLD라는 각인이 선명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금괴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걸... 그때였습니다. 금괴 아래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바랜 봉투였지만 겉면에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사위 철수에게.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박 노인의 손글씨였습니다. 비록 떨리고 삐뚤삐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자네는 집에서 쫓겨났을 게야. 미안하네. 내가 딸을 잘못 키웠네. 미숙이가 어릴 때부터 버릇없이 키운 것이 이 늙은이의 평생 한입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온 게 1990년이었지. 그때 자네 나이가 26이었으니 지금은 60을 훌쩍 넘었겠구먼. 세월 참 빠르네. 철수,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네. 고맙네. 정말로 고맙네. 자네가 없었다면 우리 가구 공장은 진작에 망했을 게야. 변두리의 작은 공장이 강남의 중견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자네 덕분일세. 자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가구 하나하나가 예술이었고 자네의 정직한 성품 덕분에 거래처들이 우리를 믿어주었네.
그런데 나는 자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못했네. 공장 지분도 재산도 아무것도 자네 명의로 해주지 못했지. 왜냐하면 딸내미가 반대했거든. 미숙이가 아버지 대릴 사위한테 재산을 넘기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울며불며 매달려서 말일세. 나는 그때 자네를 불러서 말했어야 했네. 철수 미안하지만 딸이 워낙 고집이 세서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네. 비겁한 놈이지. 대신 나는 다른 방법을 택했네. 자네가 매달 받는 월급 그거 알고 있나? 400만 원. 공장 직원치고는 꽤 많은 편이라고 미숙이는 자랑했지만 사실 그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일세. 자네가 공장에 기여한 것을 생각하면 자네는 매달 몇 천만 원씩은 받았어야 마땅하네. 그래서 나는 몰래 자네 몫을 챙겨놨네. 공장이 잘 될 때마다, 큰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나는 그 수익의 절반을 따로 빼돌렸네. 미숙이가 알면 난리를 칠 테니까 비밀 계좌를 만들었고 그 돈으로 하나씩 땅을 샀네. 처음에는 경기도 외곽의 싼 땅이었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그 땅값이 몇 배로 뛰더군. 그래서 그걸 팔아서 또 다른 땅을 샀고 또 값이 오르면 팔아서 더 좋은 땅을 샀네. 20년 동안 그렇게 모은 게 이 공구함 안에 있는 것들일세. 땅 문서만 계산해도 시가로 100억은 될 게야. 금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넣어둔 거고. 철수, 이건 모두 자네 것일세. 자네가 35년 동안 흘린 땀과 피의 대가일세. 자네가 받았어야 할 보수일세. 절대로 미안해하지 말게. 이건 자네가 당당히 받아야 할 몫이네. 나는 지금 치매에 걸렸네. 가끔은 정신이 맑지만 대부분은 흐릿하네. 딸의 얼굴도 자네 얼굴도 가물가물하지.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네. 자네가 내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말일세. 딸 미숙이는 내 피를 나눈 자식이지만 마음으로는 자네가 내 아들일세. 내가 평생 아들 없이 산 것을 한탄했는데 자네를 보면서 아, 하늘이 내게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싶었네. 철수, 이제 자네는 자유일세. 그 집, 그 가족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자네 인생을 사게. 자네 이름으로 사게. 나는 곧 죽을 게야. 치매 환자가 얼마나 오래 사나. 아마 미숙이는 나를 요양원에 쳐넣을 것이고 거기서 나는 쓸쓸히 눈을 감겠지. 하지만 괜찮네. 내가 죽기 전에 자네한테 이걸 전할 수만 있다면 말일세. 딸내미는 내가 정신 나간 줄 알 테지. 하지만 자네는 알겠지? 내가 정신 멀쩡하다는 것을. 내가 자네를 끝까지 지키려 한다는 것을 말일세. 문이나 좀 고쳐서 살란 말이다. 그 말뜻을 자네는 알게야. 부서진 문을 고치듯 자네 인생을 다시 세우라는 뜻일세. 녹슨 인생을 닦고 기름칠해서 새 것처럼 만들라는 뜻이네. 자네는 할 수 있네. 자네는 장인이니까. 부서진 걸 고치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자네 본업 아닌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네. 절대로 미숙이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말게. 딸내미가 알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게야. 아버지가 치매 걸려서 정신없을 때 재산을 빼돌렸다고 우길 테니까. 그러니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 재산을 정리하게. 땅은 자네 명의로 이전하고 통장도 자네 이름으로 만들고
금괴도 안전하게 보관하게. 그리고 자네가 잘 사는 모습을 딱 한 번만 보여주게. 딸내미가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아, 내가 철수를 왜 내쫓았을까 싶을 만큼 잘 살아주게. 그게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일세. 사랑하네, 내 아들. 장인 박만수 올림. 편지를 다 읽는 순간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어젯밤의 그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절망의 눈물이었지만 지금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철수는 편지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박 노인의 사랑이었고 한 줄 한 줄이 박 노인의 미안함이었으며 한 장 한 장이 박 노인의 축복이었습니다. 자네가 내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철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대를 사위라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았던 자신을 장인어른만큼은 진짜 아들로 여겨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철수에게는 100억짜리 재산보다 더 귀했습니다. 철수는 공구함 속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땅 문서는 모두 12개였습니다. 크고 작은 땅들이었지만 하나같이 알짜배기 입지였습니다. 박 노인이 얼마나 공을 들여 골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은 7건이었습니다. 각 통장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합치면 거의 6억 원이 넘었습니다. 금괴는 5개, 각각 1kg짜리였습니다. 현재 금 시세로 계산하면 한 개당 약 8천만 원, 합치면 4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정말로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한번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문이나 좀 고쳐서 살란 말이다. 그렇습니다. 고쳐서 살아야 했습니다. 부서진 자신의 인생을, 짓밟힌 자신의 존엄을, 빼앗긴 자신의 꿈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미친 듯이 몰아쳤던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멎어 있었고 하늘은 새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철수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철수는 공구함 속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의 편지대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법무법인을 방문한 철수는 젊은 변호사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이 서류들을 보니 모두 박만수님 명의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박만수님과 의뢰인의 관계가 제 장인어른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에 걸려 계시고 철수는 박 노인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편지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한 증거 자료네요. 편지 필적이 박만수님의 것이 맞다면, 그리고 각 문서 뒷면에 적힌 메모들도 동일 필적이라면 이건 박만수님의 명백한 의사표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증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전처가, 그러니까 박만수님의 따님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 바로 증여 절차를 밟읍시다. 박만수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고 비록 치매 증세가 있지만 법적으로 의사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니니까요. 공증까지 받아두면 완벽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철수는 열흘에 걸쳐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땅 문서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넘겼고 통장은 은행에서 명의 변경을 했으며 금괴는 안전하게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장인 가구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건 공방을 열기로 말입니다. 철수는 서울 성수동에 작은 건물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10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들어갔지만 입지가 좋았습니다. 요즘 성수동이 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작은 갤러리와 카페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1층을 공방 겸 전시장으로 꾸몄습니다. 2층은 작업실로, 3층은 자신의 거처로 만들었습니다. 간판을 달 때 철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일까? 거창한 이름, 멋진 이름. 하지만 철수는 결국 가장 단순한 이름을 택했습니다. 철수 목공방.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내건 것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남의 집 식구로, 대릴 사위로, 머슴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떳떳하게 사는 것입니다. 공방 문을 열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철수는 텅 빈 작업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대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수만 번 잡았던 그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철수는 대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따뜻한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도 잃고, 아내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일터도 잃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손입니다. 이 두 손으로 나무를 깎고 다듬어 아름다운 가구를 만드는 능력,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철수는 대패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공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공방이었지만 철수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니,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 목공방 오픈합니다. 작은 현수막 하나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몇몇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지나쳤고 어떤 이는 잠시 멈춰서서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참고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었으니 천천히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신혼집을 꾸미려고 가구를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공방 안에 전시된 나무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건가요? 남편이 테이블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와, 진짜 결이 살아있네요.
요즘 공장에서 찍어낸 가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35년간 나무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나무의 결을 읽고 나무의 숨결을 느끼고 나무와 대화하면서 가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 가구는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세상에 똑같은 나무가 없듯이 말입니다. 철수의 설명을 듣던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테이블로 할게요. 그리고 의자도 같은 나무로 맞춰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철수는 첫 주문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800만 원. 공장제 가구에 비하면 비싼 가격이었지만 수제 가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주문을 받은 날부터 혼신을 다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실로 내려가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사포질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일 후 완성된 테이블과 의자를 배달했을 때 그 젊은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게 정말 우리 집 가구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테이블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도 될까요? 너무 예뻐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올린 사진이 인터넷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철수 목공방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명, 이틀에 1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하루에도 서너 명씩 찾아왔고 2달이 지나자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목공방 예약은 지금 3달 대기입니다. 철수가 손님들에게 말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3달 전만 해도 눈보라 속에서 쫓겨나 여인숙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자신이 지금은 예약이 밀려서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장인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철수가 35년 동안 쌓아온 실력과 박 노인이 남겨준 사랑과 그리고 철수 자신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3층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성수동의 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카페와 술집을 오가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철수는 책상 서랍에서 박 노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벌써 100번도 넘게 읽은 편지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제3부장인 가구의 몰락 vs 철수의 비상. 철수 목공방이 문을 연 지 3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성수동에서 철수 목공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신혼집 가구는 철수 목공방에서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고 인테리어 잡지에서도 철수의 작품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철수가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찬 한눈에 봐도 재력가처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최 관장이라고 합니다. 그 최 관장이라는 분은 명함을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지인 집에 초대받아 갔다가 사장님이 만드신 테이블을 봤거든요. 그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철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최 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20년 넘게 미술품을 다뤄온 사람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은 있다고 자부합니다. 사장님 작품은 진짜입니다. 나무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최 관장은 전시실에 놓인 의자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의자 좀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별 하나하나가 살아있습니다. 나무가 몇 년을 자랐는지, 어떤 계절을 견뎠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의자 안에 담겨 있어요.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갤러리에서 사장님의 작품 전시회를 열면 어떻겠습니까? 가구 전시회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가구도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 추세거든요. 전시회요? 네. 청담동 갤러리에서 한 달간 단독 전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전시된 작품은 판매도 가능하고요. 제가 보기에 사장님 작품은 한 점당 최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책정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로 받고 있는 가구가 그 2배, 3배의 가치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최 관장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35년 동안 남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예술가로 대접받는다는 것이 감개무량했습니다. 한 달 후 청담동 갤러리에서 철수의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나무의 숨결이었습니다. 철수가 정성껏 만든 테이블, 의자, 책장, 서랍장 등 20점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오프닝 리셉션 날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술 애호가들, 인테리어 디자이너들, 언론 기자들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철수의 작품 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기자가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이제야 세상에 나오신 건가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5년간 다른 사람의 그늘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작품을 만들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실렸고 다음 날부터 철수 목공방에는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철수는 직원을 2명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철수의 인생은 날개를 단 듯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빌라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미숙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미숙 씨, 공장 운영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어렵다니요? 당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는 사업가라고 공장쯤은 손쉽게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미숙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공장 운영을 전적으로 강민호에게 맡겼는데 그 결과가 이런 식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죠. 제가 계약을 좀 많이 따왔거든요. 한꺼번에 큰 계약을 따내려고 단가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이익이 거의 안 남는데 단가를 낮췄다고요? 그럼 손해를 보면서 가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자재비를 아끼려고 좀 싼 목재를 쓰고 마감도 간단하게 했는데 그 순간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설마 불량 자재를 써서 가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긍정이었습니다. 미쳤어요? 우리 장인 가구가 4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 그 김철수가 35년 동안 얼마나 정성껏 가구를 만들어서 이 명성을 쌓았는데. 미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철수를 내쫓은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말입니다. 그때 미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번 달에 납품한 식당 테이블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테이블 다리가 부러지면서 손님이 다쳤대요. 그 식당 사장이 지금 당장 공장으로 온다고 합니다. 미숙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테이블 다리가 부러졌다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납품한 사무실 책상도 한 달도 안 돼서 틀어졌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왔고요.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납품한 붙박이장도 문짝이 떨어졌다고 난리예요. 공장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인터넷 후기 보셨어요? 별점 1점짜리 리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인 가구는 이제 장인이 아니라 사기꾼 가구다. 돈만 받고 쓰레기를 준다. 이런 식으로요. 미숙은 황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악성 리뷰가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40년 전통이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완전 사기당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테이블 다리 부러졌습니다. 예전 장인 가구랑 완전 다릅니다.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절대 사지 마세요. 환불 요구했더니 연락도 안 받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했어요.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명성이 석 달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미숙이 강민호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이미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미숙 씨. 저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도망가려고요? 이 난리통에. 아니, 도망이 아니라 제가 알아볼 때가 있어서요. 곧 돌아올게요. 강민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먼저 식당 사장이 상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테이블이 부러지면서 손님이 다쳤고 그 배상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환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십 세대가 한꺼번에 소송을 걸었으니 배상 금액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장인 가구는 이제 믿을 수 없다는 소문이 말입니다. 한 달도 안 돼서 공장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회사 신용이 바닥을 치는 바람에 대출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일했던 고참 기술자들까지도 떠났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월급도 못 받는데 어떻게 계속 다닙니까?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미숙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월급을 줄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2달 후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역사의 장인 가구가 석 달 만에 폐업한 것입니다. 미숙은 텅 빈 공장 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기계들은 멈춰 있었고 작업대는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쌓여있던 목재들은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미숙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그 남자를 믿고 철수를 내쫓고 공장을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강민호라는 남자는 미숙에게서 돈을 뜯어낼 만큼 뜯어내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도 이미 비워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전문적으로 중년 여성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는 결혼 사기꾼이었습니다. 미숙은 처남과 처제를 불러 회의를 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누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처남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공장 부지라도 팔아야겠어. 그래야 빚이라도 갚지. 공장 부지 팔면 얼마나 나와? 감정가가 한 50억 정도 나온대. 근데 빚이 60억이야. 은행 대출에 소송 배상금에 직원들 밀린 월급까지 합치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공장 부지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미숙이 살고 있던 강남의 고급 빌라도 결국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빚을 다 갚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남은 재산이 없어? 처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건 이 집하고 공장 부지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은행 대출 담보로 잡혀있고 아버지가 숨겨둔 돈 같은 거 없어? 옛날 어른들은 다 비자금 하나씩은 있잖아.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아봤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가 치매 걸리시기 전에 통장이며 서류며 다 뒤져봤는데 우리가 아는 게 전부야. 만약 미숙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봤더라면 박 노인의 비밀 계좌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런 것을 숨겨뒀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공장 부지와 집을 모두 팔았지만 빚을 다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숙과 처가 식구들은 작은 월세 아파트로 쫓겨나듯 이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월세방 창밖을 내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월세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철수, 내가 미안해. 미숙은 처음으로 철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 철수가 없었지만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각 성수동 철수 목공방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작업대 앞에 앉아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3건의 주문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예약 대기는 이제 6개월을 넘어섰습니다. 창밖에서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수동의 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철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한쪽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노인의 편지를 액자에 넣어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잘 사는 모습을 딱 한 번만 보여주게. 편지의 그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대패가 나무 결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졌고 얇은 나무 조각들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철수는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얻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손으로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철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미숙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버린 그 남자가, 자신이 머슴이라고 비웃었던 그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제사부 돌아온 내연남의 정체. 공장이 문을 닫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미숙은 작은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처남과 처제도 각자 생활고에 시달리며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한때는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명품 백을 들고 다니던 미숙이 이제는 마트 전단지를 모으고 할인 상품을 찾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미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모르는 번호라면 10중 8구 빛 독촉 전화였지만 미숙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숙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강민호 씨의 전처입니다. 전처? 미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민호에게 전처가 있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처라니요? 강민호 씨가 이혼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혼이 아니라 이혼 사기예요. 그 사람 박미숙 씨한테도 똑같은 수법을 썼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강민호를 만났어요. 그때 그 사람이 자기는 독신이고 사업가라고 했죠.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재혼하자고 했어요. 미숙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편의점 팔아서 모아둔 돈이 8천만 원 있었는데 그걸 다 주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줬죠. 2억 원이 넘게요. 그런데 석 달 후에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통장에서 돈을 다 빼갔더라고요. 그리고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도 모두 인출해서 가져갔고요. 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잠적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다른 피해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박미숙 씨랑 함께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요? 네. 저 말고도 최소 5명이 더 있어요. 모두 40대에서 50대 중년 여성들이고 모두 재산을 빼앗겼어요. 그 사람은 전문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결혼 사기꾼이에요.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박미숙 씨도 피해자시니까 함께 하시겠어요? 저는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 사람 실명도 강민호가 아니에요. 가짜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은 김용태라고 사기 전과만 6범이에요. 결혼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까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멍청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미숙을 속일 목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미숙이 공장을 운영하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미숙에게 접근했던 것이지요. 첫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했고 재혼이라는 희망을 주었고 사업가라는 이미지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이 철수를 내쫓고 공장 운영권을 넘기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연기했던 것입니다. 미숙은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조금씩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강민호가 공장 운영 명목으로 가져갔던 돈들이었습니다. 합계를 내보니 거의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미숙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30억 원. 그것은 박 노인이 평생 모은 돈이었고 철수가 35년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었으며 미숙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줄 돈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기꾼 한 명에게 털린 것입니다. 미숙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은 흐느껴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처남과 처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셋이 허름한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씩 시켜놓고 미숙은 어제 받은 전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처남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게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어. 미친. 이럴 수가. 처제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지만 처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새끼를 찾아야 해. 경찰에 신고하고 추적하고 어떻게든 찾아내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이미 신고했어. 근데 경찰이 뭐라는지 알아? 그 사람은 이미 국내에 없대. 출국했다는 거야. 출국이요?
우리한테서 돈을 다 뽑아낸 다음에 바로 동남아로 튀었대. 지금쯤 어느 나라 해변에서 우리 돈으로 편하게 놀고 있겠지. 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지나가고 이제는 그저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처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끝난 거지. 아버지 재산도 공장도 집도 다 날렸어. 남은 건 빚뿐이야. 그 말에 셋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짜장면은 식어서 떡처럼 굳어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처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 사람한테 가보는 게 어때? 그 사람? 김철수 말이야. 순간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남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매영한테 도움을 청하자는 거야? 매영이 아니라 김철수 씨지. 이미 이혼했잖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친척들도 다 등 돌렸고 친구들도 연락 끊었고. 처제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내쫓았는데. 그래도 35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혹시 모르잖아. 그 사람이 도와줄지. 절대 안 돼.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처제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김철수.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미숙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환갑날 대문 밖으로 내쫓으면서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30년 데리고 살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나갈 때도 빈몸으로 나가. 이거지 같은 놈아. 미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미숙의 통장 잔액은 20만 원이 전부였고 다음 주면 월세를 내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철수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미숙은 인터넷을 뒤져서 철수의 소식을 알아냈습니다. 성수동에 공방을 차렸다는 것, 그것도 상당히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인터넷 기사에는 철수의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예전과는 달리 훨씬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그 남자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은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명품 핸드백을 들고 택시를 타고 다니던 그녀가 이제는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걸어서 찾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철수 목공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철수 목공방. 그 단순한 이름이 미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숙은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철수가 작업대 앞에 앉아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표정이 훨씬 편안했고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대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오래간만이야. 철수 씨. 미숙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철수의 눈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철수의 말투가 존댓말로 바뀌었습니다. 냉정하고 거리를 두는 말투였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서. 할 말이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미 이혼했고 남남 아닙니까? 철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을 그렇게 내쫓고 그렇게 모욕하고 내가 미쳤었어.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미숙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방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어. 철수는 말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서 부축해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철수 씨, 우리 35년을 함께 살지 않았어? 그 정만으로라도. 정이요? 철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미숙 씨, 제가 대문 밖으로 쫓겨날 때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에 박미숙 씨가 저한테 한 말 기억하십니까? 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빈몸으로 들어왔으니 빈몸으로 나가라고 하셨죠. 거지 같은 놈이라고 하셨죠. 30년 데리고 살아줬으면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셨죠.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제 가슴을 찔렀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까 고민했던 거 아십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박미숙 씨는 제 인생 35년을 짓밟았어요. 제 존엄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박미숙 씨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아내라고 생각했고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박미숙 씨는 저를 한 번도 남편으로 본 적이 없었죠. 그냥 머슴으로 도구로 봤을 뿐이에요. 미숙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당신을. 처음에는 당신을.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가주세요. 철수는 작업대로 돌아가 다시 대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안 돼. 철수 씨. 제발. 나가주십시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숙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절을 했습니다. 제발. 다른 건 안 봐라. 그냥 당장 살집만. 아니면 먹을 것만이라도. 그때 공방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주문한 테이블 확인하러 왔어요. 밝은 목소리의 손님이 들어오자
미숙은 부끄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초라한 모습을 남이 보다니. 미숙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미숙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숙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성수동의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자신이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알았습니다. 철수는 절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35년간 철수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자신에게는 이제 와서 도움을 구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공방 3층에서 철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미숙이 떠나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한 건가요? 철수는 벽에 걸린 박 노인의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딸내미가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잘 살아주게. 편지의 그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박 노인이 원했던 복수였습니다. 미숙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미숙이 스스로 후회하게 만드는 것.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제오부 진정한 가족의 완성. 미숙이 공방을 찾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철수는 평소처럼 작업실에서 의자 하나를 만들고 있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철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철수 씨 되십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 성모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박만수 환자분 보호자시죠? 철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만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환자분이 오늘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상태가 매우 위중하십니다. 폐렴이 심하게 진행되셨고 이미 의식도 거의 없으신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철수는 대패를 내려놓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인어른을 자신을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던 그분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을 찾아갔습니다. 복도에는 미숙과 처남, 처제가 서 있었습니다. 셋 다 얼굴이 초췌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철수를 본 순간 미숙이 달려왔습니다. 철수 씨, 아버지가. 미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철수는 미숙을 밀어내고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는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면회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철수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상에 박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갖 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힘겨웠습니다. 아버님. 철수가 박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을 철수는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박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 가늘디 가는 목소리가 겨우 들렸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자네, 잘 살고 있나? 네, 아버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박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네. 다행이야. 아버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요양원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요양원. 그곳은 차갑더구만. 박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미숙이가 날 버렸네.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 철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요양원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쓸쓸했을지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자네, 집? 네. 작지만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버님을 편히 모시겠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님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진짜 아버지시라고 편지에 쓰지 않으셨습니까?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 제가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제발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까지 모시겠습니다. 박 노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날부터 철수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박 노인을 간병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으니 편안하게 임종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박 노인을 자신의 집 성수동 공방 3층으로 모셔왔습니다. 미숙이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철수 씨, 아버지를 내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딸인데.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요양원에 아버님을 버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죠.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게 나도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요? 돈이 없어서 못 갔다는 겁니까? 지하철 타면 1시간이면 가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는데 그 1시간도 낼 수 없었습니까?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마지막을 지키겠습니다. 박미숙 씨는 이제 오지 마십시오. 철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철수는 공방 작업을 모두 멈추고 박 노인을 간병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드렸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으며 밤마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박 노인은 간혹 정신이 맑을 때면 철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 내가 미숙이를 잘못 키웠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야. 어릴 때부터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어. 아들이 없다고, 딸을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고집만 세게 키웠지. 박 노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고 있었네. 미안하네.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기술도 배우고 장인이 되었고 지금은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는 박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진짜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100억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이네. 진짜 아들. 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박 노인의 상태는 약해져 갔습니다. 음식도 거의 드시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을 석양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철수. 네, 아버님. 창문 좀 열어줄까? 철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석양빛이 박 노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 좋구나. 바람이 참 좋아. 박 노인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나? 무엇입니까, 아버님? 자네를 사위로 맞은 거네. 자네를 내 아들로 삼은 거야. 박 노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내가 비록 큰 재산을 많이 남기지는 못했지만 자네 같은 훌륭한 아들을 얻었으니 내 인생은 성공한 거네. 아버님,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네. 자네가 잘 살고 있으니까. 박 노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철수는 박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제 진짜 아버지 사랑합니다. 박 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도 사랑하네. 내 아들. 그리고 박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석양빛 속에서 가을바람을 맞으며 평온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철수는 박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슬프면서도 평온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떠나셨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철수가 상주로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미숙과 처남, 처제도 왔지만 그들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공방 손님들, 갤러리 관장님, 예전 공장 직원들도 왔습니다. 한 노인이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전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김 기술자였습니다. 사장님, 박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위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모시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아들도 못할 일을 하셨어요. 김 기술자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박 노인의 유골함을 모시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이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철수 씨, 나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 좀.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불효녀였어요.
아버지를 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숙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처남과 처제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이미 떠나신 박 노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에 모신 후 철수는 미숙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철수 씨, 저는 박미숙 씨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철수는 미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미숙 씨는 평생 후회하며 사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으며 사십시오. 그것이 박미숙 씨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미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는 미숙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공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옆에 작은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박 노인의 영정 사진을 모시고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철수는 매일 아침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신혼집 가구를 주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이번에 결혼하는데요. 사장님한테 꼭 가구를 맡기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가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나무를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사랑입니다. 철수는 작업대 위에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데 몇십 년이 걸립니다.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고 추위를 이겨내고 자란 나무입니다. 저는 그 나무의 인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사랑을 담아서 가구를 만듭니다. 젊은 부부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만드는 가구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어떤 가족의 추억이 될지 생각하며 만듭니다. 이 테이블에서 가족들이 밥을 먹을 것이고, 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이 책장에는 아이들의 성장 기록이 쌓일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만듭니다. 철수의 말에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지세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 노인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배운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영정 속의 박 노인도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철수 목공방 개업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100여 점의 가구를 만들었고 모든 고객이 만족했습니다. 이제는 예약이 1년 넘게 밀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공방 문을 닫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대문 밖으로 쫓겨났던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1년 전에는 절망 속에서 눈보라를 맞았지만 지금은 따뜻한 집 안에서 평온하게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박 노인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100번도 넘게 읽은 편지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았습니다. 자네가 잘 사는 모습을 딱 한 번만 보여주게. 문이나 좀 고쳐서 살란 말이다. 자네가 내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명예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을, 제 인생을, 제 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내렸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그늘도 아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박 노인이 철수에게 남겨준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철수의 인생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헌신했지만 배신당했던 철수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철수처럼 다시 일어서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선생님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나눠주신다면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길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왈순마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왈순마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